안녕하세요.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의 최진희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NEB 넥스트를 사용한 NGS 라이브러리 프랩 가이드로 NEB, 뉴 잉글랜드 바이오랩스에서 제작한 일루미나용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인 NEB 넥스트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NGS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는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양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발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할 것 같고 전체적인 컨텐츠는 이제 NGS 초보자분들도 웨비나에 참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NGS가 어떤 건지 간단한 오버뷰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루미나용에 맞춰져서 NGS 라이브러리 프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필코리아에서 다루고 있는 NEB 넥스트 울트라 2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NGS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웨비나를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석자들께만 저희 필코리아가 드리는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석을 해주시고 특별 프로모션 또 혜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NGS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GS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NG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유전체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읽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NGS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하나의 유전체를 수많은 조각으로 분해를 하여서 작은 조각을 동시에 읽기 때문에 기존의 시퀀싱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방대한 양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GS를 적용한 실험으로는 유전체 분석을 본다거나 엑손 분석을 본다거나 트랜스크립톰이나 에피게놈, 메타게놈까지 다양한 연구에 NGS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NGS의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은 첫 번째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생어 시퀀싱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생어 시퀀싱으로 좀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퀀싱을 했다면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이제 저희가 일루미나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이 일루미나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아이온 토렌트나 일루미나와 같은 기술이 나옴으로써 기존의 생어 시퀀싱에 오래 걸리고 비용이 좀 많이 들었던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시퀀싱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낮은 분석 비용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NGS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짧은 리드를 시퀀싱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짧은 리드 시퀀싱에 좀 단점을 보완을 해서 롱리드 시퀀싱 장비로 팩바이오와 옥스포드 나노포어가 나왔는데요. 숏리드 시퀀싱을 이제 간단하게 단일 염기 서열의 돌연 변이를 본다거나 이제 간단한 그런 유전체 변이를 볼 때는 숏리드 시퀀싱을 많이 보시지만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복잡한 구조적인 돌연 변이를 이제 보신다거나 할 때는 롱리드 시퀀싱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비해서는 서드 제너레이션이 좀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정확도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여전히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일루미나가 가장 대표적인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도 이 일루미나에 초점을 둔 라이브러리 프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NGS는 어떤 실험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GS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전체 게놈 유전자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겟하는 리즘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염기 서열의 이제 변이를 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단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RNA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RNA와 그리고 진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메틸레이션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에도 NGS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NGS를 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가장 간단하게 했을 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로부터 DNA나 RNA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DNA와 RNA는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제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시퀀싱에 사용할 이 플랫폼에 이 DNA 조각들을 넣어서 잘 디텍션하고 잘 감지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특별하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라이브러리인데 일단 이 DNA와 RNA 샘플로부터 추출을 하고 나면은 이 RNA와 DNA의 퀄리티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 샘플 퀄리티에 따라서 이후의 과정들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샘플이 추출이 되었다면은 그 퀄리티를 잘 체크를 해서 좋은 샘플을 사용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가 측정이 되고 적당한 퀄리티를 가진 DNA와 RNA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퀀싱을 진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제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제작을 할 때는 DNA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한 번에 시퀀싱 기계 안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 긴 DNA를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리고 일루미나 시퀀싱 기계가 그 조각들을 감지하고 읽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어댑터와 올리고 서열을 프래그먼트 양 말단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제작이 완성이 되면은 시퀀싱 기계 안에서 리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퀀싱 안에서 연기 서열이 하나하나씩 다 읽어지고 나면은 FastQ라는 파일을 얻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다양한 리드들의 연기 서열 조각들이 담겨져 있고 그 정보를 사용을 해서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비주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 웨비나에서는 이 전체적인 4가지 워크플로우 중에서 라이브러리 컨스트럭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둘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필코리아가 판매를 하고 있는 NEB Next Ultra 2라는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사용을 했을 때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볼 것입니다. 더불어서 DNA와 RNA를 익스트랙션 하기 위한 키트로는 NEB사에서 나온 모나크 키트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NGS의 워크플로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를 추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다란 DNA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일루미나 시퀀싱이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절편화를 해줘야 됩니다. 일루미나 시퀀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숏리드 시퀀싱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서열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고요. 작게 조각을 내는 이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래그멘테이션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애니미 넥스트와 같은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시퀀싱 기계 안에 넣어서 각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짧은 조각의 라이브러리들을 서열을 하나씩 이렇게 읽어나가게 됩니다. 리드들의 서열을 읽어난 다음에는 매핑 과정이 필요한데요. 시퀀싱을 통해서 얻은 패스트큐 파일 안에 이런 리드들의 서열들이 담겨 있다면 내가 이제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그 샘플에 레퍼런스가 있을 겁니다. 그 레퍼런스에 나의 시퀀싱 리드 조각들을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매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 레퍼런스와 비교를 했을 때 내 샘플에는 변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게 NGS를 사용을 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한다거나 유전자 진단을 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NGS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루미나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NGS 라이브러리 프랩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로부터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DNA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DNA가 준비가 된다면은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작게 무작위로 조각을 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각난 프래그멘테이션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엔드 리페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루미나 플랫폼이 이 라이브러리를 인식하고 부착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서열의 어댑터를 라이브러리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라이브 어댑터로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하기 위해서 이 앞 단계에서 엔드 리페어를 한 다음에 3' 말단에다가 아데닌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DA 테일링까지 해준 다음에 어댑터 라이게이션을 해야 이 아데닌을 인식을 하고 어댑터들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어댑터를 붙이고 난 다음에는 라이브러리를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어댑터 라이게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샘플에 동일한 서열의 어댑터를 붙여주기 때문에 샘플 간에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덱스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과정을 이 라이브러리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에서 할 수 있는데요. 어댑터가 붙은 자리의 말단에 각 샘플에 고유한 식별자를 붙여서 샘플마다 멀티플렉싱이 가능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덱스 프라이머를 붙여주고 PCR을 통해서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증폭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모두 완성이 된 건데요.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나서 시퀀싱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라이브러리 QC를 통해서 내가 만든 이 라이브러리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라이브러리인지 그리고 농도는 적정한지 등을 체크를 해서 퀄리티를 체크한 다음에 시퀀싱을 하셔야 성공적인 시퀀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린 라이브러리 제작 워크플로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각각의 단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루미나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는 솔리드 시퀀싱이기 때문에 작은 조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DNA를 무작위적으로 짧은 조각으로 자르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DNA를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장 크게는 메케니컬 쉐어링하고 엔자임 방식의 쉐어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케니컬 방식과 엔자임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케니컬 방식인 물리적 단편화는 가장 골드 스탠다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케니컬 방법으로 프래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장비는 코바리스라고 불리는 장비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할 때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 사이즈 컨트롤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코바리스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DNA를 쪼개는 거다 보니까 DNA의 손상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효소적인 방식으로 단편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엔자임 방식으로 샘플에다가 그냥 프래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효소를 처리를 해서 인큐베이션 시간을 조절을 해서 간편하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단편화에 비해서 DNA 손상이 훨씬 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튜브 안에 엔자임만 처리해서 인큐베이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샘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효소가 특정한 서열만 인식하는 특성 때문에 시퀀스 바이아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샘플을 가지고 NGS를 할 건지 연구 목적이나 샘플의 특성에 따라서 메케니컬 방법을 하실 건지 엔자임 방법을 하실 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면은 프래그먼트가 이제 손상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손상된 프래그먼트의 말단에 3' 오버행을 제거를 하거나 5' 포스페이트를 추가를 해서 블런트 엔드 DNA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거를 엔드 리페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엔드 리페어를 하고 난 다음에는 DA 테일링도 동시에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DA 테일링은 블런티드 DNA 프래그먼트에 3' 말단에 아데닌을 붙여주는 과정입니다. 3' 꼬리에다가 A를 테일링하여서 이 다음 스텝인 어댑터를 붙이기 위해서 TA 라이게이션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DA 테일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DA 테일링까지 하게 되면은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각난 프래그먼트에 어댑터 서열을 양 말단에 붙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A가 테일된 프래그먼트에
짧은 서열의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댑터는 이렇게 Y자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프래그먼트에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하고 나면은 양 말단이 이렇게 Y자 모양을 형성하는데요. 이 이유는 어댑터 자체 라이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단의 두 가닥이 비상보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Y자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루미나용 어댑터는 이렇게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하고 나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는 형태의 어댑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NEV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헤어핀 루프의 어댑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어댑터끼리 붙는 다이머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NEV 같은 경우는 이제 엔자임에서 강력한 엔자임 활성을 띠는 효소를 쓰기 때문에 라이게이션 효율도 증대를 시킴으로써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일루미나 NGS를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타사의 키트는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붙인다면 NEV 넥스트 경우는 어댑터를 붙일 때 이렇게 헤어핀 루프를 사용을 해서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댑터를 붙이고 난 다음에는 각 샘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인덱스 프라이머를 붙여주고 PCR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증폭시켜주게 되는데요. 어댑터가 라이게이티드 된 DNA 프래그먼트의 말단에 고유한, 샘플마다 각자 고유한 인덱스 프라이머를 양 말단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PCR을 통해서 증폭을 시켜주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각 샘플마다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샘플마다 다 다른 고유한 인덱스 프라이머를 갖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번의 시퀀싱을 통해서 여러 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플렉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파이널 라이브러리가 제작이 되고요. 이 상태로 일루미나 플랫폼에서 시퀀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이널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일단 내가 타겟하는 DNA가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DNA 조각 양 말단에 어댑터 서열이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말단에는 샘플마다 고유한 인덱스 프라이머가 하나 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두 인덱스 프라이머와 어댑터, 그 다음에 타겟 DNA가 합쳐져 있는 이 상태가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라이브러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는 아래와 같이 일루미나의 다양한 플랫폼과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다 보면은 사이즈 셀렉션이라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이즈 셀렉션은 NGS 시퀀싱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 이외에 실험 결과에 뭔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그리고 내가 타겟하지 않는 프래그먼트들을 제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언타겟티드한 프래그먼트들을 이제 제거를 하면은 내가 타겟티드한 프래그먼트만 집중적으로 리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데이터적으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크기의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이머와 같은 이런 다이머와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도 해주고, 동시에 이제 효소나 완충액 같은 성분들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퀀싱에 조금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금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다 보면은 사이즈 셀렉션, 그리고 뭐 클린업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이런 단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이즈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는 마그네틱 비드 베이스로 사이즈 셀렉션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이즈 셀렉션을 하냐면, 일단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어댑터 라이게이션을 하고 나서 사이즈 셀렉션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라이브러리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사이즈 셀렉션과 클린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조각 사이즈의 프래그먼트만 남게끔 깔끔하게 클린업을 해서 시퀀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 NEV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 셀렉션을 할 때 마그네틱 비드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NEB 넥스트 같은 경우는 NEB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퓨리피케이션 비드가 있긴 하지만 이 퓨리피케이션 비드가 포함된 키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베크만 쿨터의 AM 퓨어 XP 비드나 아니면 SPRI 셀렉션 비드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해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제 NEB 넥스트와 같은 키트를 이제 주문을 하셔서 실험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비드가 있으시면 같이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비드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퓨리피케이션 비드가 포함된 키트를 주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하고 사이즈 셀렉션을 하고 클린업을 한 다음에는 라이브러리 QC 과정을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NGS 같은 경우는 프래그멘테이션 과정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프래그먼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타겟티드 시퀀싱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타겟 서열만 증폭을 시켜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제작하고 나면은 내가 만든 이 라이브러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웹베이스 페어인지 그런 이상적인 라이브러리 사이즈를 예측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QC를 하게 되면은 보통 바이오 어널라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라이브러리 QC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피크를 띈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라이브러리 QC 결과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피크가 높게 띄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양상을 띄지 않고 왼쪽 그림처럼 뭔가 여러 가지 피크가 있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즈에 몇 가지 피크가 더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비드를 사용한 사이즈 셀렉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베이스 페어의 라이브러리만 분리해낸다든지 해서 이렇게 깔끔한 피크로 만들어 주셔야 시퀀싱을 하실 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가 타겟티드하지 않은 불필요한 피크들이 너무 많게 되면 이런 지저분한 피크들이 많게 되면 실제로 NGS를 하셨을 때 결과가 조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퀀싱을 하시기 전에는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나서 이렇게 깔끔한 피크가 뜨는지 이런 QC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코리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NEB 넥스트 울트라 2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일루미나 NGS에 초점을 맞춰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될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필코리아는 뉴 잉글랜드 바이오랩스 한국 총판이기 때문에 NEB에서 제작한 모든 시약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 오늘은 이제 NGS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는 NEB 넥스트 울트라 2를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NGS 라이브러리 실험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연구 목적에 맞는 제품 선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NEB 넥스트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B 넥스트 울트라 2는 일루미나 시퀀싱에 맞춰져서 개발된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입니다. NEB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키트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DNA에서 NGS를 하시거나 RNA를 통해서 시퀀싱을 하시거나 싱글셀 RNA도 가능하고요. 메틸 시퀀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NE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를 보시면은 나비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NEB 넥스트 키트를 구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비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키트는 항상 이런 퓨리피케이션 비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퓨리피케이션이 필요하다면은 키트를 구입을 하실 때 with sample purification 비드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NEB 넥스트 울트라 2의 센트럴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할 때 대표적인 5가지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센트럴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NEB 넥스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키트들은 대부분 이 워크플로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코어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NEB 넥스트는 최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핸즈온 타임이 타사의 키트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하다 보면은 이 핸즈온 타임 시간이 중요하기도 한데 그 이유는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다 보면 사람 손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즈온 타임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자가 이제 실험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 의한 편차를 조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애니비 넥스트는 애니비 넥스트의 큰 특징으로는 로우 인풋 어마운트에서도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낮은 PCR 사이클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어서 PCR을 통한 바이아스나 듀플리케이션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GC 커버리지도 유니폼하게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애니넥스트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어 워크플로우를 모든 키트들이 따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실험을 하다 보면 특정한 스텝에 사용할 시약들이 이제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키트를 다시 사는 거는 좀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애니비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스텝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을 각각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어댑터 라이게이션을 하는데 라이게이지가 부족해졌다 하시면은 어댑터 라이게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만 이제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이 키트와 함께 남은 시약들과 함께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C 리치 샘플이나 FFPE 샘플 같이 좀 까다로운 샘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샘플 유형에 애니비 넥스트 키트를 적용을 해서 라이브러리 프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비 넥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NGS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워크플로우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고 엔드 리페어와 DA 테일링을 한 다음에 어댑터를 붙이고 인덱스를 붙여서 PCR 인리치먼트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어댑터 라이게이션인데요. 타사의 키트와는 다르게 애니비 넥스트는 이런 식으로 헤어핀 루프, 이렇게 막혀있는 구조의 루프 형태로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댑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PCR 인리치먼트를 하기 전에 이 붙어 있는 어댑터를 끊어줘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댑터 라이게이션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우저라는 엔자임을 사용해서 지금 이 두 어댑터를 이어주고 있는 우라실 부분을 끊어내서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PCR 인리치먼트 과정에서 인덱스 프라이머를 붙여서 PCR 인리치먼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어핀 루프 구조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효율의 라이게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하이 퀄리티, 하이 일드의 NGS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니비 넥스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덕트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이 프로덕트 리스트에 관련된 브로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될 점은 일단 이 애니비 넥스트는 키트를 이제 구입을 하신다면은 퓨리피케이션 비드가 포함된 게 있고 포함되지 않은 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구입을 하셨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멀티플렉스 올리고 아까 앞서 보여드린 단계에서 이 PCR 인리치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 올리고를 여기서 붙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멀티플렉스 올리고는 키트 안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 별도로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애니비 넥스트뿐만 아니라 타사의 라이브러리 제작하는 키트도 라이브러리를 프랩하는 키트와 멀티플렉스 올리고 키트는 별도로 구분을 지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멀티플렉스 올리고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시퀀싱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내 샘플이 어떤 샘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연구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시퀀싱을 할 때 사용할 플랫폼에 따라서 어떤 게 조금 더 적합한지, 어떤 게 좀 더 에러율이 낮은지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올리고는 내가 원하는 나에게 적합한 걸로 별도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런 차이점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애니비 넥스트 울트라 2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DNA NGS 시퀀싱에 적용할 수 있는 키트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NA 키트가 있고요. fsDNA 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일단 프래그멘테이션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DNA 키트는 프래그멘테이션 단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코바리스 장비를 사용을 해서 물리적인 단편화를 해주던지 엔자임 방식을 사용을 해서 단편화를 미리 해준 상태의 DNA를 가지고 이 키트를 사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fsDNA 키트는 키트 안에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 안에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부터 gDNA를 추출한 상태에서 바로 이 키트를 사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프래그멘테이션과 엔드 리페어 DA 테일링을 한 스텝에 싱글 튜브 안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제작의 워크플로우를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샘플이 소실되는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 단계를 앞서서 하실 건지 아니면은 엔자임 방식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간편하게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키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각 키트마다 이렇게 스펙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 샘플은 어디에 적합한지를 좀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DNA 프랩을 위해서 애니비 넥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핸즈온 타임은 샘플당 15분 이내에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샘플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 더 그에 따른 소요 시간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NA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여드렸던 DNA 프랩과 달리 RNA 프랩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코어 워크플로우 앞 단계에 rRNA를 제거하는 과정과 그리고 RNA를 cDNA로 합성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애니비 넥스트를 사용을 해서 RNA 프랩을 하려면은 rRNA를 제거할 수 있는 키트를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rRNA를 제거할 수 있는 키트와 mRNA만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키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샘플로부터 토탈 RNA를 추출하면은 그 안에 rRNA가 한 8에서 90%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는 mRNA이기 때문에 이 rRNA가 너무 많으면은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하고 시퀀싱을 할 때 불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퀀싱 데이터 퀄리티를 굉장히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RNA를 추출하고 나서는 rRNA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키트로는 휴먼, 마우스, 래트에 적용할 수 있는 디플리션 키트가 있고 박테리아에 적용할 수 있는 키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휴먼도 아니고 마우스도 아니고 박테리아도 아닌 곤충이나 식물 RNA로부터 실험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커스텀하게 프라이머를 제작을 해서 rRNA를 제거할 수 있는 RNA 디플리션 코어 리에이전트 세트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RNA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mRNA를 인리치먼트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폴리A mRNA 마그네틱 아이솔레이션 모듈을 사용을 해서 rRNA를 제거를 하고 mRNA를 인리치먼트 시키는 과정을 앞 단계에서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mRNA들을 일단 또 작은 조각을 내야겠죠? 프래그멘테이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 시퀀싱은 기계는 RNA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DNA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RNA를 cDNA로 합성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퍼스트 스트랜드 cDNA 합성과 세컨드 스트랜드 cDNA 합성을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앞서 잘 알고 있는 이 5가지의 스텝으로 라이브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애니비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RNA 키트는 이 프래그멘테이션부터
cDNA 합성, 그리고 이 뒤에 라이브러리 제작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키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스펙은 이렇게 있고요. 가장 크게는 두 가지 키트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RNA 키트와 다이렉셔널 RNA 키트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간단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차이점은 워크플로우에서 찾을 수 있는데 mRNA 프래그멘트를 DNA로 퍼스트 스트랜드 cDNA로 합성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스트랜드 cDNA로 합성을 할 때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세컨드 스트랜드 cDNA로 합성을 할 때 넌 다이렉셔널 일반적인 RNA 키트로 사용을 하면은 이게 아데닌이 티민으로 변하게 되는데 근데 다이렉셔널 RNA 키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데닌이 우라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므로 그냥 RNA 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세컨드 스트랜드 cDNA를 합성하고 나서 PCR 앰플리피케이션을 할 때 퍼스트 스트랜드와 세컨드 스트랜드가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RNA의 스페시픽한 스트랜드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RNA 프랩의 특징이고요. 만약에 그런 정보, 스페시픽한 스트랜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다이렉셔널 RNA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세컨드 스트랜드 cDNA를 합성을 할 때 이 우라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 서열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퍼스트 스트랜드 cDNA만 남아서 라이브러리가 증폭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RNA의 스페시픽한 스트랜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험을 할 거냐에 그런 목적에 따라서 어떤 키트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mRNA 시퀀싱 같은 건 하실 때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냥 RNA 키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다이렉션을 이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드릴게 이제 멀티플렉스 올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 올리고는 앞서 보여드렸던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PCR을 할 때 이제 멀티플렉스 올리고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의 각 말단에 이렇게 고유한 인덱스 프라이머를 붙여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네, 이때 사용하는 이 인덱스는 왜 사용을 하냐면 PCR 앰플리피케이션 과정 중에 프래그먼트에 고유한 바코드 인덱스 서열을 붙여서 각 샘플마다 고유한 바코드 서열이 있기 때문에 샘플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샘플마다 서로 다른 멀티플렉스 인덱스를 갖고 있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를 각각의 튜브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시퀀싱에 넣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튜브로 합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인덱스를 붙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합쳤을 때, 플링을 했을 때 이 샘플이 어느 샘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멀티플렉스 인덱스를 붙였기 때문에 플링을 해도 나중에 디멀티플렉싱을 통해서 각각의 리드들이 어떤 샘플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멀티플렉스 인덱스 말단에 P5와 P7이라는 시퀀스가 이제 붙여지는데요. 이 시퀀스는 그 일루미나 시퀀싱의 플로우셀의 올리고와 상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링한 라이브러리를 플로우셀에 로딩을 하게 되면은 플로우셀 위에 붙어 있던 이 올리고와 이 P7, P5 그 시퀀스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서 붙어서 클러스터링을 만들고 염기 서열을 디텍션하는 방식으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멀티플렉스 올리고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NEB 넥스트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 멀티플렉스 올리고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싱글 인덱스는 한쪽 말단에만 멀티플렉스 인덱스를 붙이는 것이고 듀얼 인덱스는 양 말단에 멀티플렉스 인덱스를 붙여서 페어드 엔드로 시퀀싱 할 수 있게 해주는 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 듀얼 인덱스는 듀얼 인덱스와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집중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인덱스 같은 경우는 i5 프라이머를 8개를 제공을 합니다. i5 프라이머를 8개를 제공하면은 그 이름의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i7 프라이머는 12개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이름 순서대로 가로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8개와 12개의 조합을 통해서 96개의 컨비네이셔널한 멀티플렉스를 올리고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i7 프라이머를 12개를 줄지어서 정렬을 해서 실제로 로딩을 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한 줄씩 로딩, 로딩, 로딩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줄에 있는 1번과
B줄에 있는 1번, C줄에 있는 1번은 동일한 i7 프라이머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i5 프라이머도 마찬가지로 1번 줄에 로딩, 2번 줄에 로딩, 3번 줄에 로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 A1 샘플과 B1 샘플 같은 경우는 똑같은 i7 프라이머를 갖게 되더라도 한쪽 말단은 같은 프라이머를 갖게 되더라도 i5인 프라이머는 각자 다른 프라이머를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컨비네이션 조합이 서로 다른 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i7 프라이머 12개와 i5 프라이머 8개를 사용을 해서 총 96개의 조합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i5를 쭉 한 줄로 넣고 i7을 쭉 한 줄에 넣었을 때 이쪽 줄에 있는 애들은 i7 프라이머를 똑같은 걸 갖지만 실제로 그 반대쪽에 있는 i5는 각기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샘플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6개의 조합, 멀티플렉스 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서로 다른 샘플이 한쪽 말단에 동일한 인덱스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인덱스 호핑이나 인덱스로 인한 이제 뭔가 디멀티플렉싱을 할 때 에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에 좀 민감하다 하시면은 유니크 듀얼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유니크 듀얼 인덱스는 모든 샘플이 왼쪽 말단과 오른쪽 말단에 각자 다 다른 고유한 인덱스를 갖게 되는 멀티플렉스 올리고이고요. 그래서 듀얼 인덱스에 비해서는 인덱스로 인한 에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듀얼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알로 제공이 되고 있고 유니크 듀얼 인덱스는 96의 플레이트에 이 조합 양 말단의 그 멀티플렉스 올리고 조합들이 이미 다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따서 바로 내가 나의 샘플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NEB Next를 제가 소개드렸는데 NEB Next와 비슷한 제품들로 이제 다양한 경쟁사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사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NEB Next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B Next는 일단 핸즈온 타임이 굉장히 많이 최소화된 편이고요. 그리고 인풋 어마운트도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타사의 제품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NEB Next는 로우한 인풋도 사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수 있고요. 워크플로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비교적 단축이 된 편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이고 간편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능을 보시면은 타사의 제품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인풋 어마운트가 작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NEB Nex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인풋 어마운트에서도 타사에 비해서 높은 라이브러리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풋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NEB Next가 상당히 높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PCR 사이클이 작아져도 높은 일들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사와 비교를 했을 때 NEB Next가 조금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래프이고요. 네, 이 그래프도 GC 컨텐츠 지금 여기서 1마이크로그램부터 10나노그램까지 서로 다른 인풋 어마운트를 사용을 해서 동일한 실험을 해본 건데 NEB Next 같은 경우는 타사의 키트에 비해서 이렇게 인풋 어마운트가 달라진다고 해서 GC 컨텐츠가 큰 차이가 나거나 그렇진 않고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GC 컨텐츠를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RNA 키트를 이제 비교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RNA 키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rRNA를 얼마나 잘 제거를 하느냐. NEB Nex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rRNA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제 원하는 mRNA만 잘 시퀀싱 되도록 이제 해줄 수 있는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FFP 샘플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NEB Next 울트라 2를 사용하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브로드한 레인지의 인풋 어마운트,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낮은 저농도, 로우어한 미니멈 인풋에도 사용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타사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로우어한 미니멈 인풋을 사용을 해도 하이 퀄리티와 하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라이브러리 제작할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PCR에 의한 그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PCR 사이클 수를 줄이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해도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PCR에 의한 에러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C리치와 FFP 샘플을 포함한 대부분의 샘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핸즈온 타임을 통해서 훨씬 더 간편화된 워크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키트뿐만 아니라 각 스텝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듈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홀지놈 시퀀싱 이제 어떤 실험을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홀지놈 시퀀싱을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프래그멘테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프랩을 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메케니컬 방식으로 프래그멘테이션 한다고 하면은 일반 DNA 키트를 사용하시고, 엔자임 방식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FSDNA 키트를 사용을 하셔서 홀지놈 시퀀싱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타겟티드 시퀀싱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D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나 FSD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해주셔야 될 게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타겟 인리치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PCR 앰플리콘 증폭 방식으로 타겟을 인리치먼트 할 것인지 프로브 캡처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프로브 캡처를 위한 키트를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NEB 넥스트와 같이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라이머, 내가 타겟하는 패널만 인리치먼트 하기 위해서 패널을 제작을 해서 PCR을 증폭시킨 다음에 NEB 넥스트로 라이브러리 제작을 하심으로써 타겟티드 시퀀싱이나 엑솜 시퀀싱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게놈에 적용이 되는 시퀀싱 중에 16S RNA 앰플리콘 시퀀싱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타겟 시퀀싱 중에서 앰플리콘 PCR 방식으로 NGS를 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메타게놈의 16S RNA 앰플리콘 시퀀싱은 16S RNA 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V3, V4 영역을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V3, V4 영역만 이렇게 프라이머를 제작을 해서 이 부분만 PCR을 통해서 증폭을 먼저 시키게 됩니다. 이 V3, V4는 실제로 증폭을 해보면 한 45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 450 베이스 페어는 일루미나 시퀀싱이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PCR로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고 나서 이 사이즈에 따라서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450 베이스 페어 정도는 프래그멘테이션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V3, V4 PCR 앰플리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키트가 그냥 일반 DNA 키트가 되겠습니다. FSDNA 키트는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프래그멘테이션이 필요 없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일반 DNA 키트를 쓰시면 됩니다. RNA 시퀀싱을 하실 때는 mRNA를 인리치먼트 할 수 있는 키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RNA 프랩 키트를 선택하시던지 다이렉션 RNA 프랩도 선택을 하시던지 해서 이 두 가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RNA 시퀀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키트들이 있는데,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시면은 캡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록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메일로 별도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 이메일 주소 남겨놨는데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